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 공인노무사 1차 강의 노동법을 맡게 될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공인노무사가 어떤 건지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잠깐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설명하고 강의 진도를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는 1차 시험이 있고요. 2차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저보다 이제 뭐가 더 있는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시험 본 지 좀 됐기 때문에 1차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 그다음에 2차에도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왜 노무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수험이든지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순간의 선택으로 여기서 삐끗하면 노무사 시험은 시험의 특성상 1차를 누구나 합격해요. 누구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50 내서 60% 이상의 응시자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만큼 1차의 합격률이 높은데 문제는 2차에서 어느 정도 합격을 하느냐 보면은 10%대로 뚝 떨어져요. 10%대로. 그만큼 2차가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라는 달콤한 당근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됐어. 이제 합격이야. 그러면서 매년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러다가 폭망하신 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 시점에서 노무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우리 노무사의 꽃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무사 희한하죠? 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자, 노무사가 뭔지 저도 공부를 할 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노무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사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뭐 노동청이나 청. 글씨 못 써요. 저 왼손잡이라서. 노동위원회. 여기에 사건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변호사하고 뭐 유사한 직업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거는 기업 자문을 해요. 기업 자문. 이거는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기업에서 인사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무사님들을 자주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자문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 우리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인적자원 있죠. 그 인적자원 그 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세모로 만들고 별로 만들고 네모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채용해서 퇴사까지 그리고 퇴사 이후까지 어떻게 이 근로자들을 갖다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법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상당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외계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법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 쓰는 스킬도 틀렸어요. 근데 나중에 실무에 나오니까 노동법만큼 우리 그 인적자원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컨설팅 기법이 우르르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무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로자의 프렌들리한 친구. 근데 노무사는 정확히 말하면 노사 관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무사가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도전을 하면은 좀 더 동기가 팍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했을 것 같아서 저는 앞부분에서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우리 이제 교재를 갖다가 이 전시춘 박사님이 쓴 에센스 노동법이라는 책으로 할 거예요. 왜 이 책을 하느냐?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재를 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센스 노동법이라는 책을 위주로 할 건데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책을 갖다가
한 5권인가 6권 이상은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원래는 노무사 공부하기 전에 사법시험을 해서 그때 선택 과목이 노동법이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저는 에센스 노동법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가장 익숙한 교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합격한 거를 저희 봤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제 심지어 저는 저자 전시춘 박사님한테 허락까지 얻어가지고 이분에게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지금 후배 예비 노무사님들에게는 이 책을 통해서 1차를 붙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으로 했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을 보면은 여기 목차를 이렇게 넘기시면은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 보면은 근로권 가장 재미없는 부분인데, 나올 거는 예상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헌법 조문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게 근로권 부분이 그래도 매년 노동법 처음 시작이니까 두 개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 노동법 몇 문제인지는 아시죠? 노동법 1, 25, 노동법 2, 25 이렇게 되는데, 이제 노동법 1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제 근로권하고 총칙 부분, 그러니까 근로권 부분에서는 이제 두 문제, 뭐 헌법 제32조, 뭐 ILO, 아니면은 뭐 법원의 판결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부분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총칙 있는데, 총칙 있는 데는 뭐 근로자냐 아니면은 4인 이상 사업장, 여기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노동 환장적 규정, 때리지 마세요, 착취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문을 좀 열심히 봐야 되는 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한 근로계약,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노동법 1에서는 이 부분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대여섯 문제가 1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임금 부분, 노무사가 되고 나서는요, 임금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임금을 우리가 어떻게 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보통 한두 문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및 휴식, 여기도 뭐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속법령 부분, 부속법령은 그냥 법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상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개념 원리적으로 대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딱 한 문제씩 나와가지고 이제 25문제가 이쁘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동법 제일 앞부분에 총론, 근로권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그에 앞서서 보조교재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보조교재가 어떤가 하면 짜잔, 여기 조문 판례 노동법적, 이것도 제가 전시춘 박사님 책을, 좀 게으른 여자이기 때문에 전시춘 박사님 책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왜 노동법전을 이런 걸 쓰느냐, 2차 때는 이 법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때는 우리가 수업용 법전이라고 시험장에서 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하는 법전하고 동일한 체계로 된 우리 이제 법전을 쓰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춘 박사님의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급할 때는 에센스 노동법 볼 시간이 없으면 요것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1차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노동법은 여러분한테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면, 학자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막 갑설, 을설, 병설, 이렇게 많아요. 막 뭐 하나에도 많아요. 크게 예전에 기존에는 김영배 교수님 설이 이제 이분이 제일 먼저 노동법에 대해서 이렇게 팍 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임종률 교수님, 뭐 김유성 교수님, 뭐 기타 등등등등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노동법 2차 시험 경우에는 학설을 갖다가 뭐 판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수설, 뭐 소수설, 뭐 근데 다수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재환 교수님이 본인이 소수설의 입장인데 자기 설을 또 소수설이라고 이렇게 썼으면 기분이 매우 나빠하기 때문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설을 볼 필요가 있어요. 판례하고 학설, 우리가 답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1차는 학설 문제를 한 번 냈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느냐,
갑설에서는 이게 동그라미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을설에서는 이게 세모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을 만약에 갑설에 의해서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세모 친구 학설을 지지하는 견해들이나 수험생들에서는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정답 시비를 회피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안정화를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냈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조문, 주요 조문 달달달 보셔야 되는데 또 달달달 보시라고 정말 삥 누르면은 1.5, 2.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 핵심 문구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만을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판례. 왜 판례를 보느냐? 판례는 법원이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법 이론을 하나 만든 건데 판례 이론이 뭐 갑설을 취할 수도 있고 을설을 취할 수도 병설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인된 이론이기 때문에 공인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우리는 이 사실관계에서는 요 이론을 취합니다. 그 이론이 맞든지 틀리든 간에 요 이론을 취합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 공인된 이론 즉 판례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은 판례를 내고 조문을 내면은 그거는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답에 대해서 분쟁의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1차는 조문하고 판례 시간이 없고 정말 시간이 없다. 나에게 공부할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노동법하고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하고 판례만 보고 들어가시라고 전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고 꽈락 4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없고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조문하고 판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게 붙으면은 여기 이제 조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 관련된 판례 OX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하나만 보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긴 서설이 끝나고 우리 맨 앞에 총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은 자, 보자. 근로계약 전까지 그러니까 왜 노동법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 총론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보고 간단하진 않죠. 문제가 여기도 두 문제나 걸려 있어요. 두 문제면은 몇 점이에요? 8점이죠. 8점. 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지만 뭐 몰라도 나머지 지문을 보고서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그 총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총론 부분에 이제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 보면은 ILO 부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연역도. 근데 그거는 어차피 특히 집단법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집단법 할 때로 제가 넘겨버리고 오늘은 우리 진짜 레알 근로권 헌법 제32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제 근로권에 대해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 지금 혼났어요. 예, 여기 마이크를 이쪽에 쳤더니 잡음이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를 중부지방으로 옮겨서 제 목소리가 더욱더 또렷하게 들리죠. 앞부분은 솔직히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기본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우리 이제 총론부터 들어가면 총론은 이제 근로권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근로권이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로권은 뭐냐? 우리 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근로권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참 논의가 됐어요. 왜 논의가 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유권적 시각.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주로 이거를 보면은 생존권적 시각이에요. 글씨 정말 못 쓰죠? 생존권. 아마 누군가 판서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거 파세요. 제가 팔아도 뭐라고 안 그럴게요. 자, 이게 있는데 여기만 하시면 앞부분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자유권적 시각이 뭘까? 자유권적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천부인권.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데 막 자유로워요. 우리는 풀이야. 풀이야. 막 풀인데 이렇게 풀이하게 지내다가 이제 침입이 들어와. 외부에서. 침입.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러한 풀이한 상태를 갖다가 보호해달라고. 침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한을,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보호의 개념이에요. 보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신체의 자유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체의 자유와 많이 관련된 게 사형. 사형 같은 경우는 내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건 자유롭죠. 누구든지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잘못을 했대요. 다른 사람을 뭐 죽이거나 뭐 아무튼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내가 남의 생명권에 대해서 침해를 가했기 때문에 내 생명권도 그에 대등한 상응하게 박탈을 가해야 된대. 그러면 원래 내 생명권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죠. 옛날에 뭐 노예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으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로 봤기 때문에,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죽이든 뭐하든 이런 게 자유로웠는데,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자유권이 함께 이제 인권이나 자유권이나 다 똑같은 브라더스예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생명, 뭐 신체, 재산,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갖다가 내 거를 터치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좀 하게,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을 받을 때 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게 자유권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막 누구나 자유로워. 누구나 자유로우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고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이가 부가 편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국가가 날아갈 세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다 같이 잘 사는 거. 물론 격차가 있지만 최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이제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막 예전에 이제 자유권이 했을 때 막 산업혁명을 할 때 애들 막 19시간, 20시간 일하고 잠 안 재우고 강제노동이 있던 시절. 이거는 기업가가 자유롭게 내 재산, 기업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한테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상에서 나왔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죠. 약자. 내지는 그 사회 균형. 뭐 이런 거 했을 때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했어. 복지. 근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큰 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보호하고 내용이 뭐라고 형성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존권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하고 생존권은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 근로의 권리, 자, 우리 근로의 권리를 보면은 근로 어떤 분은 이거를 자유권이라고 보시는 분들 있어요. 자유. 왜?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파생됐다.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저 직업을 하는데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그 직업을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나는 이 사람한테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로운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때의 시각은 뭐냐.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의 균형 잡혔다. 대등하다. 이 대등하다라는 게 형식적인 대등인 거예요. 왜냐? 계약적인 관계, 우리 민법상의 고용적인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하기 때문에 나 타치할 필요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서, 근데 실제로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대등한가요? 아니죠. 종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세요? 내 인신, 내 자유를 갖다가 이 사장님한테 바친다 이거잖아요. 사장님 바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그러면은 나의 여러 가지 자유, 기타 등등을 포기하고 사장님한테 바치는데, 그럼 사장님 마음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기계죠.
기계같이 이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는 요만하고 사업주의 지위는 요만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지위를 국가에서 형성을 해서 요만큼의 지위로 올 수 있게끔 해서 계약이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즉 생존권적 시각에서 이제 근로의 권리를 봐야 된다라는 생존권적인 견해가 있고, 두 개가 아직까지 부딪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자율권적인 성격도 있고 생존권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이제 거의 그 정도로 많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로권은 무한정으로 이제 나한테 직업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할 거지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일자리 자체를 제공해 달라는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 봐요. 수능 보면은 수능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줘요. 여러분들한테 주고 저도 주는데 그걸 지가 알아서 응시를 해서 점수를 받는 거죠. 대학의 차별은, 그러니까 입학을 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도 일단 지원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좀 더 탈스펙화 경향이지만 기업도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지원을 할 때 누구든지 와도 돼. 그래서 그 점에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너한테 기회를 제공을 할게. 너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즉 그런 기회 제공권이 우리 이제 근로권의 의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구소련 공산권이죠. 여기는 아예 국민들한테 직업을 다 줘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옛날에 소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소련이나 북한 보면은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뭐 특수하게 무슨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모의 자식은 모의 노동자, 부모가 무슨 공장에 다녔으면은 얘는 별일 없이 그냥 또 공장에 취직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너 공장 다녀! 이렇게 하면서 직업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완전 고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우리는 유토피아다. 라면서 공사권에서 그런 광고를 많이 하죠. 이게 그 그러니까 소련에서 우리 근로권을 헌법에서 일자리를 아예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마르에서도 근로권을 이렇게 했어요. 생활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 생활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러한 적정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활비 지급. 우리도 지금 거의 바이마르하고 많이 비슷한 입장인데 생계비 각종 무슨 일자리를 지급하고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가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직장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근로의 기회,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직장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데에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게 근로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로권의 주체.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근로권 주체는 아마 뒤편에 우리 노동조합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근로권은 국민 거예요. 국민. 근로자 개인.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 이 개별적 근로관계는 나 개인과 관련된 거예요. 내 개인.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우리 이거 단체로 한마디로 사업자하고 맞짱을 뜨자 한 게 집단적 노사관계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로권 같은 경우에는 나 개인, 근로자 개인일 것이지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노동조합은 주체가 된 게 뭐 있어요? 노동상권 있는 부분.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의 주체지 이 근로권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기엔 적당하지 않다. 법적 성질 우리 받고 다음 장 넘기면은 판례, 태도 한번 보실까요? 자, 판례의 태도.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할 자리를 줘야 된다. 일할 자리를 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존권이냐. 아까 자유권이 있고 생존권. 근데 이거는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누구예요? 천부인권. 자, 천부인권은 뭐예요? 우리 국민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국민 말고 누구냐? 외국인한테도 주고. 그렇죠. 자, 인간이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존권적 권리는 국가에서 일정한 급부를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국민이 돼야 돼요. 국민. 자, 국민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에 관련해 가지고 근로기회 아까 제공권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가 아니에요. 국민의 권리예요. 국가의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경기 부양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어서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할 환경.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외국인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일단 이분들이 근로자로 편입이 됐다. 어디 취업이 됐어. 근로자로 편입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많은 게 우리 똑같이 노동법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편입되기 전에 이곳에 이제 근로자로 편입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건 국민만이 할 수 있지만 일단 근로자가 된 이후에 이제 각종 권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구성법령. 여기서 외국인은 이제 그 권리에 대해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자, 일할 환경. 이것도 이제 뭐냐?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이미 취업된 상황, 취업된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자, 어떤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면은 그 내 생존권이 침해해요. 자유권이. 그쵸. 내 인격이 허물어질 만큼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축사가 기숙사야. 여기서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냄새나요? 겨울에 추워요? 추워. 여름에 더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데 축사 자체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했지만 축사 자체가 기숙사인 거는 이게 일터가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 제공된 기숙사라지만 이 사람의 뭐 근로조건도 기숙사에 관한 것도 근로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축사 막 너무 지저분해서 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축사를 하더라도 우리 뭐 축사노예, 염전노예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 인간의 권리와 관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밑줄 친 판례 문구들 이렇게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못 외우시죠? 그러면 쓰면서 외우고 써도 못 외우겠다. 그러면 저희가 한 해 그냥 계속 읽으라고 눈에 바르라고. 그럼 수험장에 가면은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가지고 기억은 못하는데 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으로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외우겠다면 쓰고 써도 안 되겠다 그러면 계속 쓰면서 눈으로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 판례 태도는 그렇고 또 이제 세 번째 근로권의 내용. 여기는 이제 우리 노동법에서는 헌법 규정이 중요한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헌법 제32조 근로권과 관련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 32조 이제 그 내용인데 이거 잘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판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 판례도 있겠지만 이 옆에 5페이지에 파생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 조문들도 이렇게 꼼꼼히 조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헌법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노동법 시험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기 조문 뭐가 있는지 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아까 말을 했죠. 근로 기회 제공 청구권.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 기회만 달라고.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생계비를 달라. 나 백수니까 생계비를 달라. 나 못 자르게 해달라. 뭐 그런 게 아니라 기회만을 주라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제도 어떻게 될지. 일단은 우리가 이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옆에 장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제 헌법 제 32조 제 1항 전문이 있고 32조 제 2항 후단이 있어요. 32조 제 후단이네. 올해 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나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랬어요. 법률로. 이게 뭔 말일까? 법률로 정한다. 자, 이 법률로 정한다는 거는 입법자들한테 입법 형성의 자유를 준 거예요. 입법 형성 자유. 즉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뭐 기본권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뭐 생존권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입법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다 반영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넓게 뭐 근로기준법을 제정을 하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든 뭐 직업안전법을 제정하든 기간제법을 제정하든 제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넓게 본인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상당히 커요. 왜 크냐? 왜냐면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권리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현 시점에 뭐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의원들이 입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거를 여기다 놔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자들한테 입법 형성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은 국회로 가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져야 때문에. 즉 우리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 뭐 다른 나라에서 다 차용을 했어도 전국적으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 국회의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위헌청에 시비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보다는 합헌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해고예고 제도는 이렇게 되죠.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어떻게 존속을 하고 기회를 제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로 조건과 관련된 건데 근로의 존속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근로의 조건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 예고 제도가 지극히 이상하지 않는 한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부분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생계비 지급 청구권. 자, 생계비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 기회만 제공하고 있지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돈을 달라 국가한테는 이럴 것까지 권한 그 권리까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계비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그랬지만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까지 근로권에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지금 뭐 실업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이렇게 연금들 뭐 기타 등등 뭐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나온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근로의 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헌법 제 34조 복지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에서 그쪽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권이 아니라도 다른 헌법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거 조문 뜯어먹기를 할 건데요. 파생적인 내용 우리 그 32조 제1항 전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하고 그 다음에 제 32조 제1항 후문 여기 자주 나옵니다. 빈출이라고 써 있죠. 자. 제목은 뭐 그런 거 치고 밑줄 친 부분 보면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의 노력.
이거 많이 나요. 적정임금. 노력해야 돼. 노력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뭐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한참 요즘 임금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정인사지침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성과연봉제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대 노총, 민노총하고 한노총에서는 보통 4인 가족이 사는데 한 달에 50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급여로. 500여만 원이 있어야지 그래도 4인 가족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1인 남자 여자는 튼데 한 200에서 220.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적정임금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 회원사 급여를 관리하지만 가장 혼자 버는데 500만 원 이상 그리고 나 혼자 있는데 200에서 220 급여 받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 평균 이제 근로자 평균 임금 우리나라 얼마나 하느냐 했을 때 높게 측정된 거는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좀 튼실한데 이제 보통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받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정임금일 수 있어요. 적정. 근데 국가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8월 달쯤 되면은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게 국가의 지침인 거예요. 이거는 적정임금. 그래서 적정임금은 노력하는 거.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그 법률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꼭 시행해야 돼요.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돈은 국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즉 적정임금, 고용주니언이 노력하는 거. 유토피아적인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숨 쉬고 문화생활 조금 하는 거고 이건 진짜 숨 쉴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막 갑론을박 싸워가지고 올해는 뭐 1만 원대 시급을 유지를 하네 마네 하면서 싸우죠. 왜?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헌법에서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된다 때문에 이거 숨 쉴 수 있는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임금은 노력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시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법정화. 자, 두 번째 보면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아까 법률로 정한다 그랬죠? 자,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있는 그 근로권과 관련해서는 32조 하나만 있죠. 그거 하나로 우리 이 복잡한 세상을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을 이렇게 만들라. 근데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의무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량을 준 거죠. 그래서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 밑에 헌법재판소도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많든 저렇게 많든 진짜 비정상적으로 즉 그 적용 대상을 받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넘어가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 근로자의 특별 대우와 차별 대우 금지. 자, 3번하고 4번은 세트 상품이에요. 같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32조 제4사항에 보면은 여성 근로자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나중에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뒤에 나오는데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네 번째, 연소자 근로자의 특별보호, 연소자 근로자도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뭐가 빈출이 되냐? 자, 여성, 연소자 이런 거 나오면 중간에 이거를 바꿔. 노인, 뭐 외국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장애인. 물론 노인도 보호해주고 우리가 외국 장애인도 보호해주고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인권으로 보호해주지만 이 규정에서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걸로 특별하게 보호하고 연소자에서도 특별하게 보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인근 조문에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찍을 때 잘 찍으셔야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족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매우 높죠. 그냥 고평법이라고 해요. 남녀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법에서 또 여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노동부하고 노무사회에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특성화고를 다니더라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거든. 그냥 놀지. 근데 요즘은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기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요. 뭐냐면 임금 부분, 그다음에 주휴수당 이런 거 안 줘요.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소자 근로 특별하게 보호된다. 그래서 연소자 근로 보호받고 뒤에 연소자 뭐 동의를 받는지 몇 시간을 일하는지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체크를 하면서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끔 나오는데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보장이에요. 자. 국가유공자, 상위군결,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법률이 정한데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여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황당해했어요. 왜 황당을 했느냐? 갑자기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 전에는 포인트가 법률로 정한다 했어요. 법률로 정한다가 뭐예요? 그쵸? 입법자들에게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 그래서 빨리 입법을 해서 우리한테 근로권 내용이 뭐고 남녀공평법 뭐고 출산인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민주주의 원칙이 등장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출제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분쟁이 시비를 억제해서 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왜 민주주의가 나오지? 우리 헌법은 그냥 다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민이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걸 반영해서 민주주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노동법 문제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아닌데 이걸 내는 거는 정말 브리타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르겠다 그걸 세무라고 위아래 지문을 보면은 소거를 해보고 아 모르는데 다른 거는 다 답이 아니다 그럼 이걸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브리타가 나왔을 때는 이거 진짜 브리타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의 의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조금만 쉬고 그리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